옛날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용시설이 있었어요. 무서운 말이네요. Doctor Friend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입원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요.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나 입원해야겠는데 이런 말 너무 편하게 이제 쓰잖아요. 그런데 입원이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아산병원의 통합내과 교수님 권민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통합내과에서 입원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권민관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입원이라는 걸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프면은 오늘 좀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프면 맞아요. 네. 이게 너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입원의 역사가 굉장히 짧거든요. 우리가 입원을 하려면 당연히 입원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생긴 시점부터 입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고대 중세 되면은 그때도 뭔가 건물들은 다 있었잖아요. 공간은 있었고 진짜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모아서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치료하는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맞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용시설이 있었어요. 무서운 말이네요. 수용, 격리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전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로 병원의 역할을 좀 담당을 했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제 한센병이라든지 빈민이라든지 수용 시설 정도가 주로 병원의 역할을 했다. 한센병 환자들은 주로 도시 외곽이라든지 네. 심지어는 어떤 묘지 근처에 격리된 채로 있었거든요. 오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 그렇게 좁은 공간에 있으면은 그분들의 수명도 더 짧아질 텐데. 그렇죠. 거기 가는 순간 거의 죽는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쵸, 영양도 쉽지 않고 사실 거기에서 어떻게 생태계가 있는 게 아닌데 먹을 것도 부족할 것이고 서로 막 경쟁하게 되고. 맞아요. 음식도 없죠. 화장실도 없죠. 주변에는 그러니까. 야생동물도 있죠. 오히려 그때는 입원이라기보다는 격리. 사실 그때는 생각해보면은 아픈 사람끼리 병원이라고 해놓고 모아놓으면은 이 사람은 A란 병, 이 사람은 B란 병. 근데 이게 둘 다 전염병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둘이 서로 병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모아서 좋을 게 사실 그때는 진짜 없긴 했겠네요. 그렇죠. 그냥 모이면은 서로 질병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수명이 더 짧아지는 거죠. 특히 막 상처 같은데 고름 했다가 쓱쓱 하면은 박테리아도 주고 그렇죠. 콜록콜록 하면은 이제 바이러스도 주고 멀쩡한 사람 폐렴 생기고 그랬겠네. 그러면 제대로 된 치료는 의사가 가는 그런 거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중세시대라든지 고대에는 산업혁명 시절 이전에는 왕진이 대표적인 이제 의료의 행위였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루즈필즈경의 더 닥터라는 이제 그림인데 의사가 왕진 형태로 아픈 아이가 있는 집에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의사가 아픈 아이를 보고만 있죠. 뭐지? 체스 두는 것 같은 표정인데. 맞아요. 그냥 보는 게 다예요. 의사가 방문했지만 집에서 실제로 뭔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지켜만 보고 말로 설명만 하고 이게 이렇게 될 거다. 실질적인 치료가 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집에서는 당연히 수술이나 시술, 투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을 거고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왕진을 가게 되면은 그래도 뭐 하나 가져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줄 수 있는 약 외에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상태를 보고 당신 지금 병원 가야겠는데 이런 거를 의료진이 보고 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당시에는 가서 보고 거기서 그냥 끝까지 거기서 끝까지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된 병원도 없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18세기 들어서 시민혁명과 어떤 산업혁명 이후로 의료시설이 전반적으로 생겼고 19세기 한 중반쯤 되면 우리가 비로소 머릿속에 생각하는 현대적인 이제 의료시설이 병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부터 이제 사람들이 입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1920년대에 미국의 병원 표준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의료시설과 장비, 의료기술 수준이 나아지고 표준화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아프면 입원해서 치료받는 게 어느 정도 당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표준화 운동 이런 게 정말 너무 중요했던 게 옛날에는 저희도 이제 의학 역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이를 병원에서 낳으면은 산후열로 산모가 죽었대요. 맞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다 이제 입원을 하면 더 죽어. 집에서 낳으면 살아. 세균에 대한 감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 진짜 멋진 병원인데 진짜 열심히 해 의사가 돼야지 해서 해부 막 하다가 그 손으로 가서 이제 환자 진료하고 특히 출산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정말 이 접촉이 생겨버리니까 혈액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폐혈증이 생기고 막 산후열로
폐렴열 생겨가지고 사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병원이 오히려 위험한 공간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운동들이 그때부터 이제 좀 있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표준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입원 환자에게 어떤 감염 관리라든지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간호 서비스들이 정밀하게 이제 제공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엄청 좋아졌죠. 아, 지금은 호텔 수준이죠. 간호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맞아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재밌는 건 이런 입원 문화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국가별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다 우리나라 같지는 않구나. 아, 그렇죠. 네. 일부 아프리카, 예를 들면 카메룬이라든지 가나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입원 환자의 식사를 의료진이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져와요? 그렇죠. 보호자가 환자가 먹고 싶은 거를 집에서 만들어서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가져온 음식의 위생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는요, 가족들이 병원 내에 어떤 상주하면서 음식을 뭐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간병을 또 직접 계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입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현대도 조금씩 문화가 다르다. 근데 이게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 게 진짜 좋은 게 이 시기 자체가 조금 치료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럼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미음을 줄지 죽을 줄지 여기에 뭐 나트륨 함량, 칼륨 함량을 어떻게 할지 이런 설비가 병원에 있어야 치료 시기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없으면은 가족한테 말해서 나트륨은 2000ml 이하로 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죠.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병원에서는요, 예를 들면 간이 안 좋은 환자를 위해서 간장질환식이라든지 그렇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또 네, 중요하니까 혈당 조절. 당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체계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정말 좋은 이런 입원 시스템이 있지만 좀 부족한 게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입원 시스템도 앞으로 또 역사가 앞으로 진행된다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대의학이 자꾸 발전을 하면서 입원 시스템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사실 그 가운데서 위기가 생겼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각각의 어떤 의료 진료과가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병원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이거를 컨트롤하고 조율을 잘 해야 되는데 복잡해지고 구조화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외래를 담당하던 진료과에서 입원 환자를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게 조금 힘에 부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원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서 다 해주니까 우리가 모르겠지만 사실 입원 환자 한 명을 제가 24시간 동안 어떤 케어를 하겠다고 계획을 한다면 의료진 입장에서 손이 가는 게 정말 많아요. 그렇죠. 사실 병원에서 가장 안 좋은 환자분들이 있는 게 입원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외래 환자야 병원에 와서 뭐 간단하게 진료를 하고 또 약 처방받고 집에 가고 이런 시스템이지만 입원 환자는 24시간 동안 바이탈 사인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되지? 식사는 어떤 식사로 해야 되지? 침상 생활만 하게 할지? 소변줄을 할지? 뭐 소변을 체크할지? 약은 얼마나 먹을지? 소독은 얼마나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1996년에 입원 환자를 좀 전문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입원 전담 전문의인 호스피탈리스트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시작이 됐죠. 너무 복잡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진료의 지속성도 떨어지고 디시전 메이킹도 좀 어려워지고 환자도 질병도 복잡해지는데 의료 체계도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호스피탈리스트라는 직군이 새로 생겼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호스피탈에다가 IST가 붙어서 사람을 뜻하는 직종이죠. 호스피탈이라는 게 라틴어 호스페스에서 이제 왔는데 이게 손님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뜻이에요? 그럼요. 병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손님이나 이런 뜻이다 보니까 사실은 애초에 이제 여행자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 개념이 확장이 돼서 우리가 병원이라고 이렇게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호텔 업계에서 이런 호스피탈리티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손님을 내 집처럼 돌보는 마음 이라는 그런 환대 서비스라서 병원하고 어떻든 어원이 같다. 근데 제대로 입원의학이라는 게 이렇게 발전하는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사실 입원의학이라는 게 발전한 게 고작 한 20-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짧다면 짧고 뭐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이제 미국에서 호스피탈리스트가 급속하게 이제 늘어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입원 환자를 좀 토탈해서 잘 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도 했었고요. 필요성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과 10년 만에 입원 환자만 전문으로 보는 의사들이 3만 명이 될 정도로 진짜 급속하게 좀 빨리 네. 늘었어요. 특히 이 중요한 사건인데 리비지온이라는 법이 발의되면서도 이런 흐름이 좀 가속화됐는데 리비지온이라는 사람이 고열과 두통으로 응급실에 이제 방문을 해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맞아요. 전공의들이 그때 당시에 엄청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 좀 미흡으로 인해서 어떤 치료에 실패를 해서 이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젊은 여자. 맞아요. 그래서 리비의 아버지 시드니 시온이 전공의들의 이제 극심한 피로라든지 어떤 장시간
근무가 의료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어떤 사회적으로 폭로를 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과 당직 전문의, 병원 상주 의무화를 규정으로 해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뉴욕주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미쳐가지고 입원 환자들이 보다 좀 안전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원의학이 발전해 왔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 그러니까 입원 환자만 전문으로 보는 호스피탈리스트가 생기면서 실제로 우리가 입원 환자의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고 재입원율도 감소시키고 병원 내에서 사망하는 그런 병원 내 사망률도 감소시키고 전체 의료비도 절감이 되고 환자도 만족하게 되고 전공의 선생님들도 수련 환경이 개선되면서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됐어요. 전문의가 병동에서 환자를 직접적으로 이제 케어하고 치료를 하니까 환자도 좋고 전문의들도 자기 영역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흐름을 도입을 해서 2015년도부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겨서 2019년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돼서 2020년대 초반부터 점차 더 많은 병원에서 입원 전문의를 채용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잘 치료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제도들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제 입원이라는 게 참 격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제대로 그래도 내가 살고 싶으면은 집에 있는 게 안전한 시기가 있었고 사람을 모아놨더니 좀 병원 같아서 좋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죽었던 시기도 있고 그렇죠. 그걸 지나서 그래도 여기서 이제 수술도 할 수 있고 병원 가면은 그래도 집보다는 의료 설비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낫구나 라는 시기가 또 있었는데 그거를 또 지나다 보니 너무 또 세분화돼가지고 오히려 또 입원 환자분들이 거꾸로 방치가 그렇죠. 되는 그런 좀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입원 환자를 온전히 의료진들이 좀 집중해서 케어하기 위한 사실 중환자 의학이 옛날에 좀 그랬었죠. 그렇죠. 네, 중환자 의학이 여기를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왜냐면 롱타임하게 의료진이 이 변화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입원까지 와서 뭔가 이제 설비와 시스템이 이 두 개가 좀 같이 갖춰지는 방향으로 좀 가네요. 그렇죠.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긴 한데 우리 과장님 입원 환자 전문으로 좀 보시면서 네네. 과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사실 굉장히 좀 좋았어요. 제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좀 풀리 이용할 수도 있고 대사질환의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통합내과는 정말 입원 환자들이 추후에 어떻게 사망하시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정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급성기 환자들을 하면 또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입원 환자를 보면은 여기에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게 의사로서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도 네네. 너무 좋은 경험이시고 네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어떠세요? 저도 똑같은데요. 입원 환자만 전문으로 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입원 환자에 대해서 뭔가 토탈로 주치의가 전문적으로 계속 케어를 좀 해야 된다.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입원 환자의 불편한 점을 즉각 개선을 해주고 해결할 부분을 잘 얘기를 들어주고 하면서 환자들의 만족도도 좋아지고 저도 배운 걸 토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온전히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좋아지는 걸 느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이제 입원의학이라는 게 우리는 결국 언젠가 의료의 어떤 공급자이면서도 우리가 언제든 사용자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가 언제든지 아플 수 있고 근데 내가 진짜 아플 때가 사실 입원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외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입원했을 때 뭔가 나의 어떤 주치의가 정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모든 과정을 좀 잘 들어주고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어서 그렇지 않은 이런 시스템이 더 정비되기를 저도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입원의학의 역사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훑어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